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갈 길이 멉니다. 혁신위 대변인으로 비대위에 합류한 김종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비대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앵크님. 네. 자, 요즘 인터뷰 많이 하시더라고요. 비대위 참여 제안 받고 결심 굳힐 때까지 고민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독배를 들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같이 독배를 드셨습니다. 독배를 든 소감 어떠신가요? 아시다시피 지금 남부지법에서 가처분 인용 판정이 있은 다음에 지금까지 집권당이 거의 기능 정지 상태에 빠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또 이 사태의 발단이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외환이라고 얘기해도 맞을 정도로 큰 시련에 봉착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거 제대로 극복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많았는데 하지만 어쨌든 저도 책임당원으로서 그리고 혁신위 대변인으로서 비대위가 결성돼서 그 당의 혼란을 수습하는 데 일조가 될 수 있다면 당원으로서 당연히 뭔가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참여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의원님 혁신위 대변인 역할을 하고 계셨었는데 혁신위 활동 같이 병행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까지는 두 분께서 그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비대위 첫 회의하고 현충원도 다녀오시고 당을 정상화하겠다 이런 정진석 비대위원장 말씀도 있었습니다. 첫 회의 어떤 느낌이셨어요? 첫 회의가 이렇게 중요한 이슈나 심각한 이슈를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네. 원내대표 19일 날 선거가 있을 예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첫 번째 회의의 중요한 안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월요일과 목요일에 아침에 회의를 하게 되는데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 공개적인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 선출이 당면한 다음 주 월요일 날 있는데 윤상현 의원은 이거 연기해야 된다. 사법 리스크를 전부 다 정리한 이후에 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주호영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저희 인터뷰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추대한다거나 또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출마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시고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한 분은 이용호 의원 한 분뿐이고 이거 19일 날 일정대로 원내대표 선출은 하는 건가요? 저는 일정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조경태 의원께서 이 당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우리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 모두가 좀 당에 대해서 서로 돌팔매질하는 그런 일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추대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단 한 분이라도 만약에 나는 경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경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용호 의원께서 출마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추대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추대로 가겠다는 게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긴 했지만 그게 저희가 확인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조경태 의원이 내부 소위 이 당내 비판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김종혁 비대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조경태 의원 주기환 전 비대위원이 합류하려고 했다가 90분 만에 전주의 의원으로 비대위원 바뀐 모양새를 보고 초등학교 선거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예. 이 다음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비대위 구성 과정에서 이런 우발적인 사태들이 좀 벌어졌는데 구성 과정에서 드러난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처음에 제가 취재한 바로는 저도 전직 기자 출신이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다양한 분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이동 의원이라든가 윤희숙 의원이라든가 심지어는 최재형 혁신위원장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이용호 의원 이런 분들에게 요청을 했었는데 이분들은 뭐 보면 면면을 보면 이분들은 뭐 윤핵관이다라는 뭐 윤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분들입니다. 네. 그렇게 다양성을 갖추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용호 의원이 자기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지역의 어떤 뭐랄까 지역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 주기환 의원한테 제안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네. 그때 당시에 전화를 받았을 때는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던 걸로 아는데 네. 정작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는 본인이 제가 이제 광주 지역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올라다니기가 좀 어려우니 양해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조경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굉장히 좀 출발부터 좀 삐걱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부끄럽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조 의원님이 초등학교 선거 또 이렇게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건 좀 과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다들 신경이 곤두서 있고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당이 거의 뭐 지금 기능 정지가 한동안 돼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네.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거나 상처를 주는 일들은 발언들은 좀 삼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19일 날 원내대표 선거가 있고요. 일정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주셨고요. 근데 이제 9월 28일 날 이준석 전 대표가 제출한 가처분, 4차 가처분 신문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오늘 5차 가처분 신청을 했네요. 금방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비상대책위원 6명, 우리 김종혁 비대위원도 포함이 될 텐데 그 6분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를 했네요. 네. 예. 이 가처분 28일 날 가처분 심리를 앞두고 윤리위원회에서 아예 가처분을 이유 없게 만들기 위해서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제명을 할 거다라는 이준석 대표도 본인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그런 예측하고 있는데 뭐 윤리위는 그런 일정으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까? 윤리위는 전적으로 윤리 자체적인 일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여러 차례 이항희 윤리위원장께 이 이항희 윤리위원장은 이준석 대표가 임명한 분이죠. 네. 같이 비대위 활동도 하셨었고요. 박근혜 네. 초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초기에 그래서 임명을 하셨는데 저희가 여러 차례 연락을 했어도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전화를 전혀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네. 하셨고 이번에 28일 날 뭐 그 윤리위를 열겠다라는 것도 전적으로 윤리위의 결정 사항이고 그다음에 남부지법에서 28일 날 같이 병합해서 4차 그러니까 3차 4차 심리를 하겠다는 거는 그건 또 법원의 일정에서 결정된 거거든요. 두 개가 우연히 일치가 된 것이죠. 네.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뭐 윤리위가 미리 그 제명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은 저는 언론 보도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네. 이항희 윤리위원장님과 접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전혀 예상을 할 수 없고요. 저는 이항희 윤리위원장께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그리고 누구에게나 해병이 될 수 있는 선에서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만약 윤리위에서 어제 이준석 대표 측, 전 대표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5차, 6차 할 거 없이 가처분 낼 수 있는 한 다 낼 거고 윤리위원회에서 추가 징계가 있으면 징계 재심하고 또 그것도 소송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소송전이 반복될 것 같아요. 여기에 네.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져야 될까요? 아직 뭐 상의까지 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 이거는 유례가 없는 일이잖아요. 네네. 당 대표가 자신의 어떤 문제로 자기가 속해 있던 당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가처분을 내고 있는 건데 이게 상식적이지는 않은데 그러나 그것도 이준석 전 대표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 또한 이준석 전 대표가 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그로 인해서 상처받는 당원들 80만 당원들이 얼마나 많이 상처를 입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네. 그러나 그것 역시 이준석 전 대표로는 내 방어권으로서 행사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법에 보장된 행동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네. 정치적 책임은 이준석 대표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자, 네. 민주당 상황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추석 전에 기소가 됐고 성남 FC 의혹 검찰 송치됐습니다. 기소 의견 검찰 네. 송치됐는데 야 이거 야당 탄압이다. 정적 재고용 아니냐라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언급을 했어요. 네. 야당의 이러한 대응, 반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다른 분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재명 대표 본인만큼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만약에 부정부패에 대한 것들 그런 수사를 적폐라고 한다면 그런 적폐 수사는 매일매일 해도 좋다. 이렇게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께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라는 건 대장동이라든가 백현동, 그다음에 성남 FC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단 한 가지만을 따져본다 하더라도 그냥 일반 정치인이라면 그 정치 생명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사안들이거든요. 그런 사안들을 6개 내지 7개에 대해서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 그거에 대한 수사를 그리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맨날 수사해도 좋다라고 그렇게 본인 입으로 말씀하신 분이 본인의 일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적 죽이기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서 상황을 호도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옳지 네.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5번째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 대통령실에서는 여당 상황이 좀 정상화되고 안정되면 같이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네. 대해서 박정하 대변인이 네.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점차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또 다른 방탄조끼로 삼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했는데요. 이재명 네.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혹은 대통령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을 하시면서 왜 계속 단독으로 만나자는 요구를 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박정하 대변인이 그것이 본인의 문제에 대한 방탄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영수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도 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대통령은 나의 신의를 배신한 것이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가 그것을 거절당하거나 아니면 다음에 이쪽 여당 상황이 어려우니까 같이 뽑히면 같이 봅시다라면 알겠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물러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관행인데 계속적으로 영수회담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배경과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기본으로 국회에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대통령과 협의를 해서 직접 결정을 하겠다라는 그것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해왔던 그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게 과연 온당한 것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네. 추석을 전후해서 나온 여론조사들 보면 국민들이 다수가 김건희 특검법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네. 상황 어떻게 여당은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이 대응보다는 엊그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께서 이분은 이제 민주당과 그동안에 이제 같이 괴를 같이 했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언론에 나와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건희 특검법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물타기 위한 방탄 법이고 나는 거기에 동조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분 말씀은 아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그렇게 눈에 가시 같았던 지금 대통령의 부인에 대해서 2년 동안 가까이 수사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밝혀내지 못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뀐 다음에 다시 이것을 특검으로 가져가겠다는 것들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느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저도 그 주장에 동의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언론계에 계셨으니까요. 네. 정청래 과방위원장 겸직 문제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정청래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정 위원장은 사퇴 의사 없다. 근데 이제 이게 말하자면 출석을 안 하고 있다. 와서 얘기를 해라. 출석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정청래 위원장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여당 입김을 작용하게 하려고 본인을 과방위원장 자리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하고 계세요. 정청래 네. 위원장의 이런 추정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글쎄요. 과방위원장을 쫓아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영방송이 됐든 일반 다른 방송이 됐든 집권 영향력을 행사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혹시 본인이 여당으로 계실 때 그런 시도를 하거나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요. 네. 언론에 대해서는 저도 평생 언론에 있었습니다만 사실 언론도 반성할 것은 많습니다. 네. 이 언론은 그게 공영방송이든 민영방송이든 어떻게 보면은 냉정한 객관적 관찰자 그리고 뭐 분명히 자기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되는데 네. 그동안에 언론이 자기가 직접 정치적인 플레이어로서 행동하거나 역할을 해온 것은 아닌가라는 반성을 뭐 저를 비롯해서 네. 우리 언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었습니다.